1608년 4월 29일 오스트리아 남부의 그라츠시 전역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퍼졌고 합스부르크 궁정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중 한 명의 사망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여성은 바이에른의 마리아 안나로 오스트리아의 대공이자 그녀의 삼촌이었던 카를 2세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녀의 삶은 그녀의 신분에 비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녀가 만든 가문과 남긴 흥미로운 후손들은 그녀를 유럽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7세기 유럽의 근친혼의 산물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안나 폰 바이에른은 1551년 3월 21일 미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종교개혁 이후 독일을 분열시키고 있던 종교전쟁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최근에 바이에른 공작이 된 알브레이트 5세였으며 그의 아버지인 비렐름 4세 공작은 불과 1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비렐름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작으로 재임하면서 수많은 종교 전쟁 속에서도 남부 독일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어머니는 안나 폰 웨스터라이이었다. 그녀는 1556년부터 1564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페르디난트 1세의 딸이었습니다. 16세기 전반기에 스페인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던 카를 5세 황제는 안나의 삼촌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 안나는 바이에른의 비텔스바흐 가문의 직계 후손이었으며 강력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양쪽 분파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치자들은 서유럽과 중부 유럽의 거의 절반과 아메리카 대륙의 광대한 해외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지배 왕조들은 혼인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었으며 마리아 안나의 부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촌지간이었고 1546년에 결혼하기 전에 교황의 특별 허가까지 필요했습니다. 이 부부는 7자녀를 두었고 5명이 성인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16세기엔 매우 많은 수였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그들의 4번째 자녀이자 장녀였으며 그래서 그녀의 양육은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까지 발다사랄의 카스틸리오네의 궁정인이라는 책에 크게 영향을 받은 새로운 궁정 예절과 교육에 대한 사상이 유럽 궁정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책은 뮌헨에서 성장한 마리아 안나와 같은 젊은 여성들을 포함한 귀족계층을 위한 올바른 예절, 화법, 이상적인 교육에 대해 자세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이상에 따라 마리아 안나는 세련되고 궁정적이며 깊은 가톨릭 신앙과 엄격한 규율이 강조된 교육을 받았고 이는 가문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음악과 무용과 함께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같은 언어도 공부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유명한 플랑드르 작곡가 오를란도 디라셀에게 음악 지도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를란도 디라셀은 이탈리아에서 초기 경력을 쌓은 후 1558년경 마리아 안나의 아버지가 있는 뮌헨 궁정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육도 마리아 안나가 곧 하게 될 이례적인 결혼을 준비시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세 유럽에서는 왕실과 귀족 가문들이 자녀들이 아직 아주 어릴 때 때로는 유아기에도 이미 결혼 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가문 간 외교적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나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아마도 독일의 정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알베르토 5세 같은 통치자는 자신의 딸을 어떤 독일 영주의 아들에게 약혼시키고 결혼식이 치러질 10년 후쯤에 신랑이 그 사이에 갑자기 개신교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가 모든 것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대신 마리아 안나의 결혼은 그녀가 20세에 가까워지던 1560년대 후반부터서야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트란실바니아의 초대공인 존 시그문드 자포야와 결혼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1568년 2월 22일 마리아 안나의 오빠이자 미래의 바이에른 공작인 비레름 5세가 뮌헨에서 성대한 결혼식으로 로렌의 레네타와 결혼했습니다. 축하 행사는 18일 동안 이어졌고 이때 마리아 안나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의 대공 카를 2세를 만났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대공은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녀보다 약 10살 연상이었고 또한 그녀의 외삼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 안나의 어머니인 오스트리아의 대공녀 안나의 남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가까운 결혼은 대부분에게 충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근세 유럽에서는 왕조들이 종종 자기 가족 내에서 결혼하곤 했습니다. 사촌끼리의 결혼은 흔했으며 삼촌이 조카와 결혼하는 일도 훨씬 더 논란이 많았지만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왕은 자신의 조카인 오스트리아의 안나와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알베르트 공작과 막시밀리안 2세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막시밀리안 2세는 안나와 카를의 형으로 그들의 아버지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1세가 사망한 후 1564년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통치자였으며 그의 종교적 관점은 오늘날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온건한 프로테스탄트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는 독일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원했고 이 결혼 동맹을 이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아버지인 바이에른 공작 알베르트 5세는 반면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이 결혼이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가톨릭 진영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바랐습니다. 정치적, 왕조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혼인은 승인되었지만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삼촌과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은 교회가 금지한 근친 범위에 해당했고 교회법상 근친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특별한 교황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대한 영향력 덕분에 이러한 허가를 받는 것은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교황 비오 5세가 허가를 내리자 두 사람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71년 8월 26일 20살의 마리아 안나가 그녀의 삼촌이자 30살인 카를 2세 대공, 즉 슈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 내 오스트리아의 통치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빈에서는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곧이어 1571년 9월 10일 신혼부부는 그레츠에 공식적으로 입성했고 그들의 도착을 환영하는 7일간의 화려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신혼부부는 그라츠에 정착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론적으로는 빈에서 통치했지만 내 오스트리아와 슈타이어 마르크를 지배하던 가문의 분가가 그라츠에 별도의 궁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준군사적인 지역 수도였습니다. 오스만 티르크는 15세기와 16세기 초에 발칸 반도의 대부분을 정복했으며 마리아 안나가 네오스트리아의 대공비로 이곳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도시가 슐로스베르크 언덕의 주요 요새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미넨에 있는 아버지의 궁정에서 평온하게 자란 마리아 안나에게 이처럼 용병과 군인들로 가득한 군사적 최전선의 도시에서 살게 된 것은 분명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마리아 안나는 종종 궁정의 일상적인 활동을 주재했고 특히 남편이 남쪽으로 군사원정을 이끌 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국경지대의 현실은 오늘날 크로아티아의 카를로바츠 설립 자체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요새 도시는 오스만 투르크의 진격으로부터 네오스트리아를 방어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 세우고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곳입니다. 이 외에도 카를 2세가 원정에 나가 있는 동안 마리아 안나는 교회의 열정적인 후원자가 되어 예수의 신부들을 지원하고 궁정 내에서 음악과 종교 생활을 장려했습니다. 매우 독실했던 그녀는 여러 순례에 직접 참여했으며 슈타이어 전역에서 적극적으로 반종교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여행을 사랑했던 대공녀는 남편이 여행이나 외교 순방을 떠날 때 자주 동행했으며 폴란드, 스페인, 트란실바니아와 같은 먼 궁정까지도 함께 방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과 수많은 종교적, 정치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을 정의하고 유럽 역사에서 그녀의 자리를 확고히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임신한 채로 보냈으며 곧 알게 되겠지만 그녀가 낳은 자녀들은 유럽의 지배 가문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많은 왕족과 귀족 여성들처럼 마리아 안나의 가치는 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은 여전히 비극적으로 높았고 천연두와 같은 질병은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왕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최소 5명 또는 6명의 자녀가 필요하다고 종종 여겨졌으며 이는 가문의 계승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마리아 안나는 확실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571년에 카를과 결혼한 이후로 마리아 안나는 거의 끊임없이 임신해 있었습니다.
불과 18년 동안 이 부부는 1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았는지였습니다. 12명의 자녀가 유아기를 넘어 어린 시절까지 생존했는데 이는 16세기의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자체가 그녀의 삼촌과 조카 사이의 결합, 즉 강력한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까운 혈족 결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살아남고 비교적 건강하게 자란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매우 엄격하게 그러나 큰 정성으로 자신의 대가족을 키웠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매우 독실했던 그녀는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 시대 귀족들이 가진 많은 열정을 공유했으며 궁정의 사치와 사냥을 즐기는 취미를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녀는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 딸들을 유럽의 강력한 왕조에 신중하게 혼인시켰습니다. 이 점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그녀의 자녀들 중 다수가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 마리아 안나의 혈통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강력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정말로 역사가들이 때때로 17세기 유럽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녀를 다 다루긴 어렵지만 특히 두드러진 몇몇 자녀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안나와 찰스의 살아남은 장남매는 1573년에 태어난 딸 안나였습니다. 1592년에 그녀는 폴란드 왕가인 바사 가문의 지그문트 3세 왕과 결혼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1598년 바르샤바에서 요절하여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녀는 1632년부터 1648년까지 폴란드를 통치한 바디스와프 4세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마리아 안나는 폴란드의 몇몇 왕들과 리투아니아 대공들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둘째 딸인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1574년에 태어나 1595년에 트란실바니아 공 지그문트 바토리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결혼은 불행했고 자녀도 없었으며 결국 몇 년 만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가장 중요한 자녀는 장남이자 생존한 아들 페르디난트였습니다. 1619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상위 분파가 단절된 후 그는 오스트리아 대공이 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페르디난트의 아들 페르디난트 3세가 그 뒤를 이어 합스부르크 영지를 통치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지냈습니다. 이 가계를 통해 마리아 안나의 후손들은 수세기 동안 유럽 정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1918년 합스부르크 왕조가 끝날 때까지 오스트리아의 통치자들은 페르디난트 가계를 통해 자신들의 혈통을 마리아 안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또 다른 딸인 마르가리타 대 아우스트리아는 1599년에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와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 마리아 안나는 1665년까지 스페인을 통치한 펠리페 4세의 할머니가 되었고 물론 스페인의 마지막 합스부르크 왕인 카를로스 2세의 증조할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마르가리타의 딸 중 한 명도 1615년에 프랑스 국왕 루이 13세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1643년부터 1715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한 절대군주 루이 14세는 마리아 안나의 증손자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연들이 이어집니다. 1589년에 태어난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 안나, 그리고 카를의 막내딸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대공국의 대공 코시모 2세와 결혼하여 합스부르크가가 19세기까지 이어지는 토스카나에 대한 권리 주장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딸 콘스탄츠는 자신의 언니가 세상을 떠나 시그문트 3세 폴란드 왕을 호라비로 만든 지 7년 후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자녀들 중 왕실과 결혼하지 않은 이들조차도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1583년에 태어난 막시밀리안 에른스트 대공은 유서 깊은 튜턴 기사단에 가입했고 터키와의 전쟁에서 남부 국경의 유명한 군사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남편은 1590년 5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족은 그때 그레츠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1585년에 그레츠시에 그레츠 대학교를 설립하도록 후원한 사람들은 마리아 안나와 카를이었습니다. 그 대학은 4세기 반이 지난 오늘날에도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되고 가장 명성 있는 대학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1590년에 까를이 사망하자
그들의 장남이자 훗날 황제가 되는 페르디난트 2세가 가문의 분가의 수장 자리를 이어받아 그레츠에서 네오스트리아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에게 조언하며 영향을 줬습니다. 1618년에 발발한 30년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리아 안나가 아들에게 끼친 강력한 종교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의 우위를 회복하기로 결심한 페르디난트는 어머니의 타협 없는 신앙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했고 자신의 영토 전역에서 가톨릭 반종교개혁을 지원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주요 통치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의 통치 마지막 불안한 시기 동안 그의 악화되는 정신 건강이 제국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왕조 내에서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 결국 루돌프의 동생인 마티아스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은 결국 30년 전쟁으로 폭발하게 되는 정치적 긴장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말년이 되어 자녀들이 성장해 결혼하고 마드리드, 바르샤바, 피렌체 같은 곳으로 떠난 뒤에도 마리아 안나는 깊은 신앙심을 유지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기부했고 직접 병든 이들과 임산부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마리아 안나는 궁정 생활에서 물러나 그레츠의 가난한 클라라웨 수녀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남은 생의 대부분을 조용히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1608년 4월 29일 57세 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녀원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묘로 이장되었습니다. 그 후 한 세기 동안 그녀의 손주들과 증손주들은 빈, 마드리드, 파리, 바르샤바, 토스카나와 같은 수도에서 여러 왕국과 국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그녀의 혈통이 유럽의 여러 왕가에 퍼졌고 그래서 그녀는 17세기 유럽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의 마리아 안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역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와 비슷한 왕족이나 인물에 대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더 많이 조사해서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우마 영상을 업로드할 때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잊혀진 삶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